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데요. 우리가 동물권을 강조하면서 놓치고 있는 건 혹시 없을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또 북튜버인 이시환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복지 얘기해 주실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동물복지라는 말이요, 최근 들어 부상한 말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무려 10년 전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이미 동물복지란 키워드를 들고 나와서요,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뭐 10년 전의 책을 왜 지금 와서 소개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텐데, 이 10년 전에 제안한 이 문제들 중에서 지금 해결된 게 거의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많이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고 뭐 네. 제도적으로도 바뀌고 그랬잖아요. 동물학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거고요. 대신에 아니 게다가 오늘만 해도 그 키우던 그 사자가 탈출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사살됐잖아요. 네. 결국은. 결국 그 동물 같은 경우도 결국에 기르던 동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돼 있거든요. 예. 대신에 이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책이 한 10년 빨리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읽으면 요즘 분들이 공감과 필요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요. 네. 돼지도 장난감이 필요해. 부제가 우리가 알아야 할 동물복지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렇죠. 돼지도 장난감이 필요해. 네. 이런 건데 돼지가 IQ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런 맞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혹시 장난감 갖고 놀아요? 돼지도?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 이 친구가 스트레스가 없대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돼지도 그렇구나. 네. 고양이는 뭐 이렇게 쥐나 이런 모형 같은 거 갖고 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낚시놀이 한다 그렇게도 네. 얘기하고 그 반려견도 역시 마찬가지. 네. 그 돼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지능도 높고 깨끗하다고 그래요. 네네 맞아요. 왠지 좀 더럽고 우둔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 돼지 닮았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깨끗하고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돼지가 그리고 또 하나 반전상식이 있는데요. 절제를 굉장히 잘해서 과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과식하지 않는다고요? 네네. 원래 지능도 높고 활발하고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지루해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장난감이 필요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2003년에 이미 유럽에서는요, 양돈 농가에서 돼지에게 장난감을 의무적으로 주어하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장난감을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고요? 네. 이런 돼지가,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한테 그걸 뺏어버리면 스트레스를 주는 거니까 이게 예. 학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돼지를 위해서 또 덴마크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규칙도 만들고 있는데요. 반드시 진흙 수렁을 제공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고 그래요. 아, 멧돼지도 그렇고 지능 목욕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돼지가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서 더운 것을 못 참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진흙 구덩이 같은 곳에 굴러서 체온을 좀 낮춰야 하는데요. 좁은 우리에 갇혀 있고 진흙도 없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자신의 배설물에 몸을 뒹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깨끗한 돼지로서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안 하면 또 몸이 못 견디니까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농장 동물들은 결국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길러지는 것이긴 한데요. 네. 동물복지는 바로 이렇게 인간을 돕고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자비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좀 윤리적 관점이 조금 개입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네. 돼지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른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비롯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논의가? 네,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도 네. 심지어 문어라든가 네, 이런 문어도 생물들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느낀다라고 나오니까 예. 사실은 우리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또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들 죽여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최소화해 주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감각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뭐 복지라고 굳이 얘기해 붙이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상대편을 존중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동물 복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동물 복지의 대상이 되는 동물이요, 비야생 동물이요, 기본적으로. 예. 농장 동물,
전시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 이렇게 네 가지 종류거든요. 동물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예. 그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은 복지의 대상은 아니고 보호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복지의 대상은 우리의 통제가 미치는 곳. 네네. 그래서 이 책은 바로 그렇게 농장동물, 전시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그 동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그 동물을 생각하는 여행하기 이렇게 구성되어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제 네 가지 분류를 통해 가지고 동물을 그러니까 분류를 해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뭐 여름에 얼음도 주고 맛있는 과일도 주고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길러지는 동물보다는 좀 행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린이 시절에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저렇게 제가 뭐가 되죠? 죄송합니다. 순수하신 어린이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인데 어린이 시절에는 동물원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더울 때는 에어컨인데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원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동물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특히 1970년에 릭 오벨이라는 조련사는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돌보아오던 돌고래 중 한 마리가 자신의 눈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목격을 해요. 원래 돌고래도 포유류니까 숨 쉬러 가끔 물 밖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네네. 일부러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돼 하고 뛰어 들어갔는데 예. 그 돌고래가 마지막으로 그 조련사랑 눈 맞춤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을 지켜본 이 릭은요. 그날 이후로 돌고래 방사 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을 방문해서요. 서울대공원의 스타였던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를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대공원은 지금 이제 남방 큰 돌고래 없잖아요. 네네. 돌고래쇼 폐지하고 제돌이를 다시 이제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원이 동물들을 잘 돌본다고 해도요. 자연에서 살게 설계된 동물들이 인위적인 이런 곳들에 오면 이상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원을 아예 없애는 게 좋겠지만 아예 없앨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구경하는 곳이 아닌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을 관찰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또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동물원이 이제 좋은 데들은 그렇게 관찰형으로 그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야생에 가깝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옛날에는 막 시멘트 콘크리트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뭐 던져주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지긴 했고요. 근데 과거하고 비교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일단 용어 자체가요. 뭐 댕댕이, 양이, 집사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자연스럽게 쓰고 있고요. 근데 그 반려동물에 대한 위상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특히 강영욱 대통령 개와 대통령을 합쳐서 개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TV에 나오면서 반려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게 굉장히 오래된 건 아닙니다. 사실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지금은 자연스러운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이 더 자연스러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2008년에 바뀌었다고 그래요. 연도가 딱 있네요. 네, 그때부터 어떤 운동이 일었고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그렇게 치자면은 사실은 한 10년 살짝 넘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지금 쓰게 되는데 사실은 그 명칭 자체에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은 주인과 소유물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은 가족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2012년에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을 널리 이렇게 보급하는데 셀럽들이 많이 이제 앞장을 섰다라고 하고요. 놀라운 건 이 책에서 2012년에 그 앞장선 셀럽 이름으로 이효리 씨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효리 씨 유명하죠. 네. 지금도 여전히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유기견 보호 같은 흐름에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한 사람의 진심과 일관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꿀 수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꾸준히 누군가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그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바뀌는데 이런 걸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물원 이래야 된다. 또 동물복지는 이래야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또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동물학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맞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동물학대 얘기하면
실험실에서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는 동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실험 동물이에요. 특히 제가 제 이제 너튜브 같은 걸 보면 예전에 제가 토끼를 길렀었거든요. 한 7, 8년 정도 이렇게 길렀었는데 이 실험 동물로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나오는 게 토끼라서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화장품 실험을 하는 묘사를 하는데요. 토끼를 이렇게 꽉 조이는 장치에 묶어놔요. 그리고 토끼는 눈을 깜빡이지 못하거든요. 눈꺼풀이 없어서. 그래서 그 눈에 독성이 의심되는 물질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우리가 바를 때 이게 그 독성이 들어가 있는 게 눈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화장품 성분 안에 이거 독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들을 토끼 눈에 바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진짜로 어떤 독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토끼가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죽냐면 이 눈이 뭐 그 나중에 이제 눈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막 움직이다가 그 머리를 고정해 놨잖아요. 그게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잖아요. 다행히 이런 실험 동물에 대한 이런 그 잔인함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알려져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가운데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곳이 많이 늘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의료 같은 분야에서는 동물 실험을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의 수를 좀 줄인다든가 고통을 완화시키기에 최선을 다한다든가 가능한 다른 실험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등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할 때 생명윤리위원회 같은 거 열어서 정말 꼭 필요한 실험이냐, 필요하다면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복지는 동물과 관계된 거의 모든 분야에 필요하긴 한데요. 이 10년 전의 외침이거든요. 이 책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외침인데 그게 아직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게 변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복지라는 게 그래도 그 사이에 보면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도 많이 증가했고요. 실제로 동물복지가 구현된 제품을 사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 운동도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10년 동안의 외침이 아주 헛수고만은 아니다. 뭐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방향들의 어떤 그 외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요즘처럼 SNS와 영상 공유가 발달한 시대에는 조금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도 돼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더 높아지면 수조에서 이렇게 횟감 넣어놓고 막 이렇게 먹고 그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그렇기도 하겠네요. 특히 제일 없어야 되는 게 연포탕이라고 그것도 조금 안에 낙지를 넣어놓고 살아있는 낙지 넣어놓고 그런 것들은 당장 없어져야겠죠. 그런 단계까지 계속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동물복지가 지금은 다 아는 개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아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냥 계란 살 때 동물복지란을 살까 말까 요 정도 고민하는 정도인데요. 계속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하면서 자연계의 모든 동물들과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책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 듣고도 그런 생각 드는데요. 요즘 동물복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가축 기를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주경야독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가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